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6년 1회 주관식 2차 실기시험 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론이에요. 그래서 2016년 1회 실기시험에 출제되었던 노동시장론의 문제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 육아비용 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두 가지가 육아보조금이 지급 당시에 직업이 없었던 부모하고요. 그 다음에 육아보조금 지급 당시에 직업이 있었던 부모로 나누어서 이들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고 했던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출제가 된 이후에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키워드를 좀 찾아야죠. 그래서 내용이 사례 문제처럼 나왔습니다만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이 두 가지가 키워드죠. 그러면 육아비용 보조금이, 그러니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육아비용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이거는 육아비용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산을 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를 좀 더 많이 낳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이용됐던 건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시켜주는 정책으로 논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출산 비용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는다면 이 출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면 그러면 출산율이 좀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정책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런 논의에 따라서 출산 육아 비용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이거는 부모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출산 비용 보조금 또는 육아 비용 보조금을 부모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육아 비용 보조금이 부모들의 근로시간에 또는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래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예요. 여러분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그러니까 답안을 구성할 때는 여러분들 둘로 나누어서 물어봤잖아요. 지급 당시에 직업이 없었던 부모와 직업이 있었던 부모로 나누어서 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근로시간에 답안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출산 보조금 또는 육아 비용 보조금 없이 지급되는 육아 비용 보조금은 부모에게는 뭐가 돼요? 이건 비근로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비근로소득이에요. 요걸 개념 정의를 딱 잡아주셔야 돼. 왜냐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육아비용 보조금은 부모에게는 비근로소득의 증가다. 이렇게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이러한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공부했냐면 기본이론에서 노동공급에서 후반굴절에서 공부했죠.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 따라서 설명하자면 비근로소득의 증가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는 존재하죠. 소득효과는 존재해요. 그러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는 존재하지 않죠. 즉
비근로소득의 증가의 경우는 근로소득 증가, 즉 다시 말하면 임금 인상의 경우와 달리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 효과는 존재하지만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 효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할까?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근로소득 증가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결정을 한다고 우리 공부했죠. 기본이론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따라서 요 얘기를 써주고 나면 첫 번째, 따라서 이러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부모에게 비근로소득의 증가가 될 것이고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근로소득 증가의 경우와 달리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 효과는 나타나지만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 효과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양가로 1번 육아보조금이 지급될 당시에 부모가 직업이 없었던, 즉 이 말은 직업이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것이고요. 2번 육아비용 보조금이 지급될 당시에 부모가 직업이 있었던 부모라면 일하는 부모였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겠죠. 소득 효과만 나타나니까. 됐죠?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답을 찾아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상임금 격차에서 임금 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세요. 그랬죠? 두 번째 문제가 보상임금 격차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상임금 격차는 어디서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보상임금 격차는 여러분들 우리가 임금 격차 요인을 크게 경쟁적 요인하고 경쟁 외적 요인으로 나눠서 봤을 때 경쟁적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상임금 격차죠. 그래서 보상임금 격차는 임금 격차 요인 중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는 완전 경쟁적 요인 쪽이에요. 그러면 보상임금 격차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죠. 아담 스미스의 보상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임금 격차는 뭐였습니까? 보상임금 격차는 보상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5가지 있었죠. 이건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차에서도 보상임금 격차의 개념을 설명하고 보상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5가지를 쓰세요 하는 문제가 6점짜리 문제잖아요. 자, 그럼 보상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은 뭐죠? 5가지가. 첫째가 고용의 안정성 여부죠. 고용의 안정성 여부가 있었고, 두 번째가 작업의 쾌적도죠. 작업의 쾌적성 여부. 세 번째가 뭐죠? 고용의 안정성 여부, 작업장의 쾌적성, 쾌적도 여부고, 책임 부담의 정도 같은 거 있었죠? 책임 부담의 정도죠. 책임 부담을 많이 지느냐 적게 지느냐. 그 다음에 직무교육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죠. 훈련 비용의 다과 여부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성공의 가능성이 크냐 적으냐. 또는 그래서 성공의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 표현도 쓰죠. 실패의 가능성 여부예요. 이 5가지가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 따른 보상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 여부로 보면 고용이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불안정한 직업이나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작업장의 쾌적성 여부로 보자면 쾌적한 사업장과 불쾌적한 사업장이 있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책임 부담을 많이 지는 쪽, 적게 지는 쪽. 직무교육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 다 많이 들어가는 쪽이냐, 적게 들어가는 쪽이냐 이런 거잖아요. 성공의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담 스미스 이론에 따르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동 공급자는 당연히 같은 임금이라면 고용이 안정하거나 쾌적한 쪽 또는 직무교육 훈련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노동 공급을 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작업장이 불쾌적하거나
직무교육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의 직업 또는 직장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노동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 공급 시 불안정하다, 고용이 불안정하다거나 작업장이 불쾌적하다거나 책임 부담을 많이 져야 된다거나, 그죠? 또는 직무교육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노동 공급 시 불이익을 상쇄시켜주는 보상을 고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그 결과 보상임금이 제공되면 고용이 불안정한 또는 불쾌적한 사업장은 쾌적한 사업장과 이제 근로자가 노동 공급 시 얻는 이익은 같아진다는 거죠. 보상임금의 제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일 노동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이 주어지는 이런 사업장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사업장 간에는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게 균등화 임금 격차, 보상임금 격차고, 이런 보상임금의 제공을 통해서 이제 고용이 안정한 쪽과 불안정한 쪽, 쾌적한 쪽과 불쾌적한 쪽은 근로자가 노동 공급 시 얻는 이익이 같아졌기 때문에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임금 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을 3가지 설명하세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설명하시면 돼요. 설명하시면 2점씩에서 6점짜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안정과 불안정으로 놓고 보면 근로자가 노동 공급 시 불이익이 큰 불안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노동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노동 공급 시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불이익을 상쇄시켜주는 보상임금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항상 준비했던 보상임금 격차의 개념과 발생원인 5가지 외웠던 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된 거라서 여러분들 쉽게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3번 문제인데 율과하는 문제가 변형 문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산 문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 이론 시간에도 예전에는 통계치 주고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실업률이나 또는 고용률, 율을 구하라는 문제를 냈었던 게 전통적인 문제인데 최근에는 율을 주고는 통계치를 구하라는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써주셔야 돼요. 이거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되거든요. 예쁘게 잘 쓰시면 배점, 6점 다 받을 수 있었던 문제죠. 자, 이거는 공식을 활용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판서해 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다 옮겨 적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고용률이 50%고요. 실업률이 10%예요. 그리고 실업률 공식 10%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수 50만 명을 줬네요. 그리고 이때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 수를 구하라는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제가 풀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단 항상 이쪽에 나오면 총인구의 크기와 분포를 그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총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 또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죠. 와 15세 미만 인구로 나누고 15세 이상 인구는 다시금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뉜다고 했어요.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금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우리가 뭐 전업주부라든가 전업학생이라든가 무급 자원봉사자라든가 연로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해당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보시면 고용률이 50%고요. 실업률이 10%라고 했죠. 고용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율구하는 공식 3개 변수 중에서 2가지를 알면 하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지셔야 돼. 그러면 지금 실업자 수가 50만 명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10%를 줬는데 실업률 안에는 실업자 수가 들어가니까 변수 3개 중에 2개가 나왔죠? 그래서 먼저 실업률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실업률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곱하기 100이에요. 이들 중에서 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실업률이 몇 퍼센트요? 10%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는 자, 세 개의 변수 중에서 지금 실업률 줬고 실업자 수 줬잖아요. 그럼 요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 10%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인데 실업자 수가 지금 50만 명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100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 찾았죠? 경제활동 인구 수는 인구는 몇 명이에요? 50만 명이 10%가 되려면 500만 명이 돼야 되잖아요. 500만 명이다.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경제활동 인구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수를 구하라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500만 명을 찾은 거죠, 지금. 여기가 500만 명이에요. 그럼 500만 명이니까 이렇게 딱 보면 그림이 벌써 나왔잖아요. 500만 명인데 실업자가 지금 50만 명이니까 취업자는 몇 명이에요? 취업자는 450만 명이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자, 거기 보시면 비경제활동 인구를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얘를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고용률 계산하는 문제고.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구하고 나면 경제활동 인구 500만 명 찾았으니까 취업자 수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자, 취업자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공식을 굳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경제활동 인구를 500만 명 찾았으니까 500만 명 빼기 50만 명은 450만 명이다. 됐죠? 실업자 수 50만 명 찾았어요. 자, 그럼 취업자죠. 취업자 수가 45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뭐예요? 고용률이잖아요. 고용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두 개의 변수를 찾은 거죠. 고용률이 50%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용률 50%는 자,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그대로 쓸까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인데 취업자 우리가 구했죠? 450만 명. 곱하기 100인 거다. 됐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항상 공식은 3개 변수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러므로 15세 이상 인구는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몇 명이 돼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는 자 450만 명 이게 50%가 되려면 여기가 900만 명이 돼야 되죠. 분모가 그러니까 900만 명이죠. 0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는 900만 명이다. 왜? 900만 명분의 450만 명 해야지 50%가 나오니까. 됐죠? 그럼 여기가 900만 명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900만 명이면 보세요. 900만 명에서 500만 명을 빼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 뭐. 그럼 여기는 그냥 400만 명인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공식으로 써야죠. 따라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뺀다. 빼면 나온다. 그러면 숫자 대입해서 15세 이상 인구가 지금 900만 명이고 빠기 경제활동 인구가 500만 명이니까 은 400만 명이다.
공식 다 구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문제에서 고용률이 50%, 그 다음에 실업률이 10%고 실업자 수 50만 명 준 걸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경제활동 인구, 요 경제활동 인구 500만 명 요거 하나 구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비경제활동 인구 400몇 명까지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거죠. 3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문제 4번이에요. 문제 4번은 자, K회사의 근로자 수와 하루 의자 생산량이 다음과 같다. 단기 생산 함수를 주고는요.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그러면서 임금은 10,000원, 그 다음에 의자의 가격은 2,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줬네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의 수와 이에 따른 의자 총 생산량을 쭉 가정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 문제를 준 거죠. 6점짜리 문제라서 근로자 수가 2명일 때의 한계 생산량 구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근로자가 5명일 때의 평균 생산량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의 고용할 근로자 수와 이때 의자의 한계 생산량을 구하라는 문제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려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따른 문제니까 공식이 좀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똑같은 포맷으로 케이크 생산하는 제과점 얘기가 나왔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의자 생산으로 해서 K회사의 단기 생산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려면 단기 생산 함수를 좀 써봐야죠. 종업원의 수, 지금 종업원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자의 총 생산량이 있어요. 자, 그리고는 단기 생산 함수를 지금 0부터 5까지 0, 1, 2, 3, 4, 5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의자 생산량이 지금 0개에서 10개, 18개, 그 다음에 23개, 27개, 30개 이렇게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임금을 10,000원으로 줬네요. 그죠? 임금이 노동 한 단위당 임금은 10,000원이고요. 제품 하나당 의자 가격 하나가 2,000원이네요. 그죠? 가격을 2,000원으로 줬단 말이에요. 됐어요. 요렇게만 해놓으시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구하라는 걸 좀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기 생산 함수를 가지고 들어가면 의자 총 생산량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한계 생산량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종업원의 수가 지금 0단위부터 5단위까지 추가로 이렇게 지금 한 단위씩 추가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단위씩 추가 고용했을 때의 총 생산량의 변화분이죠. 총 생산량의 변화분이 한계 생산량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이 한 단위 추가되었을 때 총 생산량이 10개, 8개, 5개, 여기가 4개죠? 여기는 3개. 한계 생산은 체감해야 되니까 지금 점점 줄어서 이게 한계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근로자 수가 2명일 때죠. 2명일 때의 노동의 한계 생산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노동의 한계 생산량. 그럼 근로자가 2명일 때의 노동의 한계 생산량을 어떻게 구합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량 공식이 어떻게 돼요? 노동 투입량의 변화분분의 총 생산량의 변화분이죠. 그죠? 그래서 공식까지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식까지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한계 생산량을 구하면 노동 투입량의 변화분분의 총 생산량의 변화분이에요. 총 생산량의 변화분. 요거니까, 그죠? 근로자가 2명일 때는
노동 투입량의 변화분이 얼마야? 한 단위에서 두 단위로 넘어갔으니까 한 단위만큼 노동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노동 투입량은 한 단위고 이때 총 생산량은요. 10개에서 18개로 8개가 증가한 거죠. 8개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 투입량의 변화분이 한 명일 때 총 생산량의 변화분 8개니까 결국은 8개가 나오죠. 이게 한 개의 생산량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개 생산량 구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기 전에 먼저 3번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3번 문제는 근로자가 5명일 때예요. 5명일 때에 노동의 평균 생산량이거든요. 그럼 평균 생산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변화분이 아니죠. 이거는 총 생산량을 총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는 거죠. 평균 생산량이니까. 그래서 노동을 5명 투입했을 때의 총 생산량을 투입된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5명일 때는 총 생산량이 30개죠. 30개의 의자를 총 투입된 노동량이 5명 아니에요? 5명으로 나누면 노동자 한 사람당 6개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평균 생산량을 보인 거죠. 그래서 공식 써주고 여기에 따라서 숫자를 대입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단기 생산함수가 이렇다고 할 때 이 의자를 제조하는 회사, K회사라고 했어요. 이 회사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노동 수요량은 몇 단위고 이때의 한 개의 생산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윤 극대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노동의 한계 비용하고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 같아지는 점까지 노동을 수요하면 된다 그랬죠. 한계 수입 생산 이것이 이퀄이 될 때까지 이럴 때까지 고용하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한다 그랬어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게 된다. 그죠? 노동의 한계 비용하고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 이퀄이 될 때까지 노동을 수요하면 고용을 하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노동의 한계 비용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노동 한 단위의 임금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노동을 한 단위 추가 투입하였을 때 변화되는 총 비용의 변화분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 한 단위만큼의 가격, 임금만큼 총 비용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은 요걸 뭐라 그랬죠? 한계 수입 생산은 요거는 한계 비용, 한계 수입에다가 한계 생산을 곱한 거라 그랬어요. 한계 생산량을 곱한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은 제품의 가격과 같다 그랬죠. 제품 한 단위당 가격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윤 극대화 조건인 이것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들어오면 노동 한 단위당 임금하고요. 제품의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한 것 이것이 이퀄이 될 때까지 노동을 수요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노동 한 단위당 임금이 얼마라 그랬다고요? 10,000원이죠. 10,000원이 뭐하고 같아야 돼? 제품 하나당 가격이 2,000원이죠. 3개의 변수 중에 2개를 반드시 주잖아요. 그럼 요런 구하면 되잖아요. 제품 가격이 2,000원이니까 2,000원 곱하기 한계 생산한 거예요. 한계 생산량. 이것이 이퀄이 될 때까지 노동을 수요하면 돼요. 따라서 그러므로 얘가 얼마가 돼야지 이게 이퀄이 됩니까? 요공식에 이퀄이 되려면 따라서 한계 생산량이 몇 개가 돼야 돼요? 5개가 돼야 되지 않아요? 5개가 되죠. 5, 20에서 10,000원이 되니까 5개가 되는. 그럼 한계 생산량이 5개가 되는 것은 노동을 몇 단위 투입했을 때예요. 이 그림에서 봤더니 한계 생산량, 즉 총 생산량의 변화분이 5개가 되는 점은 여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한계 생산량이 5개가 되는 점 어디? 세 단위까지 노동을 수요하면 이 기업은 그죠?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 달성한다. 그래서 한계 생산량이 5개가 되는 세 단위까지 고용을 한다. 고용하면 K회사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죠? 이때의 뭘 구하라 그랬는데 한계 생산량을 구하라죠? 그럼 이때의 한계 생산량, 노동을 세 단위까지 고용하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고 이때의 한계 생산량은 몇 개예요? 5개죠, 그냥. 이걸 왜 구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구해야죠. 5개이다. 여기까지 써줘야 돼, 답은.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의 고용량 찾고요. 그때의 한계 생산량이 몇 개냐까지 써주시는 게 답이죠. 5개까지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2016년 1회 때 실기시험에서 나왔던 노동시장론의 문제 4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형적으로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왔고, 다만 이제 계산 문제가 옛날처럼 단순하게 통계치 줘서 이걸 공식에다 대입해서 숫자를 찾아내는 이런 문제보다 지금처럼 계산 문제지만 변형된 문제, 공식을 활용하는 변형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최근에 2014년 이후로는 주기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다. 숫자만 변형하거나 사례만 변형해서 K 제과점이었던 게 K 회사로, 의자 회사로 바뀌어서 출제가 그대로 다시 됐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1회 실기시험에서 출제됐던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